뭐 오늘 우리 사전에 약간 얘기 중에서 그 아이돌 나왔었는데 일본 아이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돌은 그 연습생부터 철저하게 교육해서 프로페셔널해서 딱 나오는 거고 일본 아이돌은 그냥 뭐 지나가는 애 데리고 와서 평범한 애들 그냥 귀엽고 막 그냥 성장하는 맛을 키우는 그런 느낌을 그걸 완벽하면 안 돼요. 오히려 완벽하면 돼. 오히려 응원하는 맛이 없잖아요. 못하는 것을 가끔 실수하는 것을 열심히 그래 맞아 괜찮아 아니 그래서 그때 아이즈원 나왔을 때 일본 그 아이돌이라고 하신 분들 나와서 보고 아니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이 상당히 그 뭐 AK63, 63가 뭐 AKB 그런 80, 정도 그 이미 나왔던 친구들인데도 너무너무 못하니까 근데 일본은 문화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미숙함과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거죠.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어떤 여성스러움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귀엽고 이제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세계는 절대 안 통하는 거죠. 한국이 세계적으로 통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 인류니까 그렇죠. 일본은 이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 하여간 일본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근데 이제 전 사실 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 책 중에서 하나가 일본의 건국의 이념적 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이 없나요? 원래가 사상이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국기라든가 그런 그냥 변경이다 하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고 어떤 한국과 같이 태극기라는 것은 엄청난 이게 원리입니다. 사상입니다. 이게 중심에 완전히 모든 이치에 있는 그 음양의 원리가 있고 그것이 동하는 그러한 돌아가는 모습이 있고 공공감리 이게 하늘 땅 물불 해가지고 모든 만상이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상 이상 이것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하고 그냥 무조건 화목하라 하는 동그라미 안에는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몰라도 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깨끗이 만들고 쓰레기 하나 없이 정확하게 동그라미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속을 완전히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무토 대표님 일본 못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일본 사람들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일본에서 해도 그대로 그래 맞아 기분 조금 나쁘지만 그래도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바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셋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보면은 복원 시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특정 복원 시점에 돌아가면 다시 이제 그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 시스템을 살릴 수 있거든요. 오바마가 말하는 게 이제 건국에로 돌아가자. 우리 건국에 이런 사실 이제 그게 뭐 어찌 됐든 간에 얘는 리셋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게 없다라고 이제 이 친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러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언제가 그렇게 시작이다 하는 것은 몇 단계 있잖아요. 한국도 당연히 그 복원 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는 신라가 통일할 수 있는 것은 불교를 2차돈의 순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미륵의 세계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고려가 완전히 올락되니까 이제 주자하게 그 이상을 가지고 아주 군자의 나라, 하여튼 그 사대부의 나라로 만들자 하는 그 변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 지금 맨날 좌우가 싸우잖아요. 그래도 건국의 시점을 복원 시점을 할 건지 3.1운동으로 독립운동 시점을 우리 복원 시점 이게 지금 복원 시점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 국가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복원 시점 때문에 싸우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뭐 하여튼 그 지금의 대한민국만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수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 이권론이라고 있었으니까 어떤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우리의 시점으로 복원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이른바 많은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독립운동이라고 3.1운동으로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 그런 복원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에 우리 어떤 특정한 시점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반추해서 출발하자는 건데 이 우치다 타츠로 씨는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출발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은 수도권 입장에서 대륙에서 뭐 왔다 하면
떡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냥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뭔가 꾸며보자. 일단 어떤 군일을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어디 동기가 없잖아요. 한산수도적인 입장이니까 자기가 그거를 쟁취했다 하는 그 역사가 없는 한 뭔가 자기가 그거를 내세우고 이것이 내 본 모습이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까도 말씀하신 국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 뭔지 모르지만 우리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그건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그렇게 그렇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는 일부러 비워놨어요. 그 사상 자체는. 그러니까 사상적이지 않는 사상. 그러니까 이거를 무사상의 사상이라고. 비어 있는 거군요. 네, 무사상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이 한산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차원을 하나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변화를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동일성, 그러니까 전체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비워놨고, 하여튼 그런 어떤 불교가 들어왔다, 불교국이 됐다, 유교가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어떤 변화하는 모습, 우리는 변화가 전체성이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 바로 국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것을 어떤 자연을 좋아하고 어떤 신도적인 어떤 자연스러움을 모노노 아와레라고 하는데 모노노 아와레 이게 국학에서 가장 일본의 가장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미덕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모노노 아와레라는 말은 일본 사람도 애매해요. 기본적으로는 자연의 무상함의 슬픔 이렇게 하는데 일본의 전체성은 자연의 무상함의 슬픔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도대체가 사상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일본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일본적인 거 가장 일본의 본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닥구왕 성사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실제는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든가 던질 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상대방이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도 어떤 특이성은 있대요. 왜냐면 그런 것도 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나라도. 그러니까 그 로랑 바르트라고 그야말로 그 프랑스 구조주의의 그 기호학이라고 언어학을 구사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일본을 좋아해서 왜냐 이 기호라는 것은 항상 의미를 추구하는 세계가 그 서양 사회는 다 의미를 추구하는 세계다. 일본만 의미가 아예 제로다. 제로의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국은 제국인데 그 제국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다.空백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놀래가지고 이것이야말로 하여튼 자기가 바라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로랑 바르트인데 그 일본에 대해서 좋아하던 철학자들은 사상가들 많이 좀 있죠. 엥겔스가 일본을 좋아했대요. 그게 그 봉건제도라고 하는 이제 그 역사 발전 단계 있잖아. 원시지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없었는데 네, 일본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사상이 막스 사상의 보편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여담입니다. 일본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나라죠. 뭐 저 일본 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건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이고 이렇게 훌륭한 문명을 이뤘다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는데 왜 일본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지 못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2위란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 참 특별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엥겔스라든가 롤랑 바트르든가 뭐 그런 외국 철학자가 일본을 이렇게 좋아한다든가 일본 사람이 고흐 좋아하는 게 고흐가 일본의 그림에 더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포니즘. 야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았어. 고흐가 우리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바라기 그러면 막 일본이 특별하게 고흐 그림에 또 열광하잖아요. 그게 그런 것이 그 다른 사람 평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 문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나라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일본이 다른 외부의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또 그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보는 어떤 습관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물론 그것이 그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도 좀 덜하게 될 테고 아무래도 조심하니까 대신 그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좀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스승은 콘텐츠가 아니라 매너를 가르친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2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요, 일본론이라기보다 우치다 타츠르가 원래가 합기도 7단에 아주 그 무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배움의 체험을 가지고 배움이란 게 뭔가 하는 것을 책을 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그렇게 따라잡기를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나라라고 할 때 좋으면은 뭔가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또 그렇게 다르게 생각했네. 왜냐면 모든 것이 도로 한다. 도로 간다. 다도 뭐 무도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 자체를 극절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달할 수 없는 거라고 정해놓고 그래서 현재의 스스로의 미숙과 미완성을 정당화한다. 이 사람 책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도 뭐 워낙 돈은 어려운 거니까 어차피 도달을 못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 중앙의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변경에 있고, 어차피 중앙의 빛은 우리한테 안 오니까 그거를 아득한 그 먼 거리에서 바라보고 가자 하는 것이 일본의 도예요. 화도, 다도, 무도 다 그렇게 도가 붙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그런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절대치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러면 스승님은 굉장히 편히 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자들이 쫓아오지 못할 그래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불교도 원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종교잖아요. 깨달아야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남전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 몇몇 나왔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데라와다 불교인가? 하여튼 그 깨달음을 도달한 사람 몇몇 내는가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깨달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몰라요. 불교가 그렇게 열심히 일본이 그 선종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있죠.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 그 같이 성철 스님 같은 그런 분이 없는 없어요. 예. 그게 도달하지 못하니까 공동의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일본적인 사고죠. 하긴 거기서 일본에서 성철 스님처럼 나 도를 깨뜨렸으면은 거의 그냥 사회적으로는 매당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말해서 하여튼 오히려 돌출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서 일부러 안 깨달으려고. 왜 그러냐면은 그 양반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부처도 우습다 나는 다 그 정도의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제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 한 번에 깨달으느냐 공부를 여러 번 했다는 때 그 이제 여럿이 계속 수련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와서 네가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를 올라가 봤어? 거기 못 올라간 놈들이 밑에서 그 모양이 어찌 떠드는 거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도노던스. 예, 한 방에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선종이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네. 그 명상하고 뭐 이런 거 유행이 했죠. 예. 근데도 그런 도를 깨뜨렸다는 고승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가장 그렇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어서 조용히 절에 있었겠네. 나오면 뭐 사람들이 뭐 그러겠네요. 근데 실제로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깨달을 수 있을까? 하여튼 일본은 기본적으로 불교 교학이라든가 그 견전학 그런 거는 대단해요. 사실 심지어 일본하고 맞겠죠. 예? 일본하고 문화랑 맞을 것 같아요. 글을 그렇게 공부하니까. 갖고 와서 연구하는 게 대단하니까. 그 노벨상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연구에 몰입하면은 그것이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힘이 돼요. 그 오타쿠적인 그런 것이. 그래서 뭐냐면은 그 불교학 아니면 심지어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5%밖에 없어요. 가장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발 못 딛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은 대단해요. 신학, 일본의 신학이라는 게 아주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동양에서 나온 어떤 신학이라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그 신학을 가지고 신앙심이라든가 그런 도달한 견지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의심스러워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학으로서 배우는 것으로서는 그렇지만 그걸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선종처럼 어쨌든 간에 그렇죠. 도를 깨트는 건 신앙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 3장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어려웠어요. 기의 사상으로 일본인의 심성 구조를 보다였는데 그 무도 이야기니까. 거기서 영적으로 변경론과 종교적 관용 이렇게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무래도 좀 바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종교적으로도 되게 비교적 관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은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조선 그러니까 고려말 조선 초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가 엄청나게 타락을 받거든요. 유교한테. 우리 원래 좀 그렇게 다 부셔버리잖아요. 아예 파워버리고 새로 막 짓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로 완전히 바꿔서 통치체제에서 완전히 이념적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생활의 양식에 여기까지 다 하나의 이념으로 통일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국에서도 아직 그 유교가 아직 있지만 또 기독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문제도 뭐 이 전체 혼재되어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속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막 논쟁하고 쓰고 싸움박질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볼 때에 일본 보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침착하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부 이런 혼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봐라, 얼마나 애들이 좀 이렇게 침착하고 잘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또 그런 좀 화목하고 이런 게 이렇게 유리할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본은요 제도나 그런 것은 근대화에 있어서도 가장 잘 받아들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근대 영어, 그러니까 용어, 그러니까 모든 그 문화, 뭐 하여튼 국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뭐 과학이라든가 뭐 모든 그러한 용어는 다 일본이 번역한 거예요. 철학, 뭐 필로소피. 참.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본다는 게 일본이 그렇게 번역서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문화 자체가 뭐 다른 나라의 문화의 번역이니까 그 가타카나가 있는 이유도 그 영어권에 그러니까 서양권의 그 언어를 어떻게 일본 말 속에 들여다 갖고 오냐 하는 것으로 가타카나를 쓰게 됐고 히라가나는 일본 순상 고유적인 것이고 한자는 그대로 한자를 쓰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자 그대로 중국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읽기도 하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덩어리가 일본어라는 거예요. 일본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한자가 있고 히라가나 있고 가타카나는 수천 년이 걸친 번역의 역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일 때도 일본의 번역력이 사실은 중국도 원래 한자는 중국에서 났으니까 중국 사람은 오히려 그 한자의 엄밀한 의미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음사를 한 거죠. 음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했던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쉽게 완전히 그렇게 원천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쉽게 구사해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렇게 번역어를 다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의 근대화의 큰 역할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이 그 막부는 메이지 시대 때 근대화에 성공했던 비결이었다. 그런 좋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와서 그거를 추구한다. 그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 불경이라든가 하여튼 그 어떤 먹닥이라든가 그런 도구라든가 그런 정물적으로 뭔가를 갖고 와서 뭔가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유교도 그 기독교도 뭔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서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유교만 해도 같은 유교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본에 가문을 잘한다든가 그런 거는 유교적인 형태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혈통주의는 아예 없으니까 그 북의 이데올로기는 아예 없으니까 그런 뭐 양자한테 대를 물려준다든가 그런 기본이고 그런 식으로 그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갖고 와가지고 시골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일본에 재단이 있잖아요. 가미다나라고. 재단. 그 재단 위에 여기는 신도의 신이가 있는데 옆에는 불상이 있고 옆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는 마리아상이 있고 다 앞에 놓고
고마운 신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거 아름답게 왜냐 그 알맹이 자체는 모르니까 어차피 그것이 하나의 신들이다 생각하고 아름답게 그거를 갖고 와서 디자인하는 것은 대단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근대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서양에서 들어올 때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다는 것이 오히려 아시아에 있어서는 뭐 일본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문제를 좀 복잡하게 해석하고 막 이러는데 일본 분들은 이런 경험이 내재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걸 흡수하고 이걸 새롭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19세기 말 20세기에서의 문화는 특히 서양 문화는 거의 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 많은 영향을 받은 게 또 사실이고요. 근데요, 그 제도적으로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원래 한국이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처음으로 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라를 만든 나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본은 기독교가 아예 발을 못 붙인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자학이라는 것은 어떤 도의주의가 있어요. 도의주의. 근데 서양이 들어왔을 때 일본은 그냥 국제법이라든가 그때는 만극권법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은 사상적으로는 모르니까 어차피 약자를 뭐 박탈하게 한 어떤 침략에 의한 힘의 도구다 생각한 거예요. 국제법이라는 게 자기들에게 좋게.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이 만국권법이라는 것은 원래 도의를 주구해가지고 실제 그렇잖아요. 1648년인가요? 하여튼 베스트파렌 조약. 그 서양에서 구교하고 신교가 싸워가지고 30년 전쟁 후에 이제 우리가 국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신소 로마 제국의 중심의 그런 세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 하면서 하늘 아래 모든 나라가 현재다, 동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법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 그 하늘의 사상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주자학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자학이라는 게 어떤 하늘의 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도의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사실은 그 미국하고 그 조미 통상 수호조약 맺어지잖아요. 1882년에. 그게 사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간세 자주권이 있었던 조약이거든요. 네, 굉장히 평등한 조약이었다고. 네, 굉장히. 그게 일본은 그때부터 29년 지나야 1911년이 돼야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한입하는 그러한 변동 조약을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그 1882년에 벌써 이렇게 맺었다는 것도 한국의 어떤 주자학적인 도의주의가 아시아는 다 야만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온 미국 사람이나 그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그것이 통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의주의를 가지고 가장 서양 문화를 모범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한국이었던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지 않고 그때 당시는 역시 그 힘의 논리가 중심이 되니까 일본에 완전히 중심 자리를 뺏기지만 원래는 한국이 그 도의주의를 가지고 아시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었더라면 아시아하고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의 다리라는 것은 전쟁 뭐 하여튼 진주만 공격하고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적인 어떤 기독교 사상과 주자학의 어떤 그 도의주의를 가지고 평화롭게 맺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제 지금 만약을 얘기하셨는데, 네, 만약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입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우치다 다츠루 선생은 그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일본 작가에 대해서 국민 작가라고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바 료타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막부 말기에 뛰어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쇼와 시대인가? 메이지 시대겠죠. 메이지 시대가 가장 좋았고, 그러니까 로일 전쟁까지가 그러니까 이 양반은 러일 전쟁 때 그때가 일본이 가장 좋았고 그때 러일 전쟁에서 승전했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 질서에서 국제법을 지키고 그런 그 문명 국가로서의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침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이 잘못 길을 가서 결국 일본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바리오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지금 국제법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 오랜 치열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세계적 질서였을 텐데 그걸 일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 일본 만엔짜리가 돼 있는 그 후쿠자이 기지, 일본의 근대화의 가장 그 중심 인물, 중심 사상가로 돼 있는데 그 사람도 만국군법이라는 것은 뭐 100개 아무리 그 적응법이 100개 있어도 한 개의 대포에 만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를 이해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세계 전체를 질서화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주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전체를 관통하는 큰 돌이라든가 이런 이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잣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if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를 생각할 때 한국의 그런 오랜 역사에 아주 축적된 그러한 어떤 사상적인 힘이라는 것은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문화나 일본에 대해서 특히 대표님께서는 문화 비교론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셨던 분이시니까 더 많이 알 텐데, 자, 일단 일본이 이제 저도 사실 이거 한 4회쯤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게 대충의 감이 왜 저러는구나 지금 정도는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녹화 시점에서 이제 일본 수상이 스가로 됐는데,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한국과 일본이 이 현재의 이 문제, 어쨌든 이 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나요? 한국과 한일 간의 관계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한일 간의 관계.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주세요? 오히려요. 제가 수가 수상이 돼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베 수상에 했던 것은 정말로 일본을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본은 완전히 점점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모습과 달라지고 있는데 그거를 직시하지 않고 막 꿈을 꾸게 하려는 아베노믹스라는 게 사실은 실제적인 숫자는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뭔가 잘 되는 것 같지 해가지고 결국은 또 격차가 늘어나고 오히려 GDP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은 결국은 일본은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게 막다른 길까지 가면은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가 수상이 된 것은 옛날에 일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베 수상의 모든 아베노믹스로부터 시작하고 외교도 다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니까 아베 수상이 그만뒀지만은 오히려 수가 수상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데까지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고 끝까지 안 된다. 그거 되는 것이 오히려 일본의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한국에 대해서 다시 대단합니다 이렇게 내는 역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사실 저는 좀 일본이 약간 이제 그게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치 집단이 확 바뀌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MB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다면 또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이렇게 또 집단이 확 바뀌면 정책이 확 바뀌잖아요. 아마 이건 일본 분들은 그래서 더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인정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1965년에 맺은 한일 기본조약을 갖다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사정하고 달라졌다. 이게 말이 되냐 생각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없는 일이니까. 계속 그 같이 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바뀌면 사람 인적 구성도 쇄신되고 그래야 사실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뀌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거든요. 위험을 줄이는 건데. 맞아요. 한 방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 결국은 뭐냐면 끝까지 가서야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은 못 멈추거든요. 끝까지 가서
다 소위 말해서 다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외람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그냥 뭐 그러니까 똑같아. 네. 그렇게 그래야 멈추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못 멈추니까. 그렇게 된 때 망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에 속으로는 이제 잘 됐다. 그렇게 이런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배정국의 어떤 폐허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때는 이제 따라잡기가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한국 따라잡자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시대가 예를 들어서 되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일본의 또 살아나는 역사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베는 계속 이제 북한이 이러니까 폭무기 만들겠다. 뭐 한국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자기 자체가 왜 이것을 일본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일본도 무기를 가져야 된다. 한국까지도 뭐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하는 그런 논쟁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항상 당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의 전쟁도 다 그런 방위 전쟁이었다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끝까지 가봐야 아주. 그래서 우치다 다치로 씨가 그 책에 나오잖아. 히틀러가 차라리 속편하다. 그렇죠. 폴란드 전쟁에서 우리는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점령해야겠어라고 하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 나쁜 놈이라도 하겠어. 이게 솔직하다. 자기 중심한 건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뭘 하게 했고. 일부러 정의의 전쟁같이 만들어가지고 가짜의 이론을 가지고 국민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대로 그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지금 가고. 북한이 하는 쇼죠. 쇼를 다 알고 있는데 쇼를 하는 거죠. 사실은 북한 사람들도 이게 쇼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어차피 맞춰야 되니까. 왜냐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건 찬성하지 않지만은 공산주의라는 어떤 사상이 있고 다 그렇게 그거를 이해하고 어떤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의 이상 이런 식으로 이론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달라요. 좀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문화론을 한번 했던 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걸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이 뭐냐면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다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우리 그전에 추리소설부터 이 밥 혼자 안 먹는 것부터.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딱 이렇게 매도지어 주시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랬고 일본 사회가 이렇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일본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항상 잘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게 대표님한테 좀 듣고 나니까 그러면 충분히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본이 다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좋은 장단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여기다 이런 것이다. 아까 말한 것 같이 따라잡기에는 진짜 잘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일본의 좋은 점이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되고 같이 일본은 그런 역할이 있구나 생각하면은 건조할 수가 있는데 잘못 착각하고 서로 자기 나라랑 비슷할 것이다. 일본도 아주 남성적인 어떤 남성 원리적인 나라일 것이다. 한국 분들 다 이야기해요. 제가 강의 때 일본은 여성 원리의 나라다 하면은 다 반발해요. 어떻게 무산하라고 어떻게 뭐 군대를 기르고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국수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여성 원리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여성 원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이야기가 이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본인은 후발주자 입장에서 선행의 성공 사례를, 앞의 성공 사례를 효율적으로 모방할 때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선발주자의 입장에서 타국을 이끌어갈 처지가 되면 사고가 정지해 버린다. 이렇게.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의 모범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간 좀
우리가 약간 좀 거친 면이 있으니까 일본의 그 부드럽고 여성적인 것 뭐 이런 거 같이 하면 양국이 도모하면 같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죠? 근데 또 이게 하여간 이 둘은 매우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관계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너무 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남북 통일만 되면은 간대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그대로 한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하도 그 전쟁하고 가난했던 기억들이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아직도 어른들은 아껴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 이미 그거 단계를 넘어선 나라인데도 계속 그 남는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그 이론적 배경들을 서로 가지고 한번 이게 일본 변경들이나 차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한번 정리하시는 말씀 좀 하신다면 일본 문화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일본은 절대로 보편성의 잣대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어떤 열등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그런 어떤 습성, 그런 성격 전체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의 잣대를 전제로 한 이야기를 하시려면 어려워요. 예, 없으니까 어차피. 예,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회째 녹화론 4회인데요. 하면서 사실 좀 저는 좀 어려웠던 주제들과 또 재밌는 얘기를 간단한 얘기서부터 이제 오늘 사실 좀 큰 주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이해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조그마한 실마리를 얻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붙잡고 좀 오랫동안 배워서 일본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더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일본 변경론 오늘 그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